이게 어떻게 여기에? 싸구려 은색 브로치 하나가 고급스러운 이사회 테이블 위에 던져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브로치를 본 병원장 박도연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드르륵 쿵. 병원장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다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픈 줄도 모른 채 바닥을 기어가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희미한 이니셜 PDH, 대한민국 의료계의 거물, 병원장이 낡은 브로치 하나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난한 계약직 의사가 가져온 이 작은 물건, 과연 여기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눈발이 서울 서초구 한강대로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드물었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번져 보이는 삭막한 거리. 강성주는 두꺼운 패딩깃을 잔뜩 세운 채 지하철역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 퍼졌다가 이내 사라졌죠. 오늘은 성준에게 일생일대의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대학병원 대회의실, 정교수 임용 최종 심사 발표, 병원장과 12명의 이사진 앞에서 30분간 발표해야 하는 자리였죠. 성준은 지난 석 달 동안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이번 심사만 통과하면 지긋지긋한 계약직 펠로우 딱지를 떼고 정규직 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웅 하고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오늘 심사 날이지? 잘해. 엄마가 기도할게.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성주는 잠시 멈춰 섰어요.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차갑다는 느낌보다는 비장한 각오가 먼저 들었죠. 이번에 안 되면 엄마 투석비도 빚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지난달 병원비만 120만 원. 대출 이자는 매달 8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계약직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정교수 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였습니다. 정말 절실했죠. 오늘만 넘기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도 모퉁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움직인다기보다는 쓰러진 사람이었죠.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성주는 흠칫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냥 지나칠 뻔했죠. 하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을 붙잡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계절을 잊은 낡고 얇은 점퍼, 다 찢어진 운동화. 머리카락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고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성준이 다급하게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히 목 옆 경동맥에 손을 대보니 맥박이 미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온은 심각하게 낮았죠.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성준은 즉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구급대입니다. 환자 발견했습니다. 서초구 한강대로 삼가역 사거리 인근. 70대 여성, 저체온증 의심, 의식 없음. 네, 출동하겠습니다. 현재 폭설로 도로가 정체 중이라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분이요? 지금 당장 와야 합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주는 할머니의 얼굴을 다시 내려다보며 상태를 살폈어요.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20분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15분.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집에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자료를 챙기려면 최소한 시간은 걸립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면 모든 일정이 꼬일 게 뻔했죠. 심사는 놓치게 되는 건가? 갈등하는 순간에도 성준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패딩을 벗어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할머니를 업었죠.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앙상하게 뼈만 남은 것 같았죠. 할머니, 괜찮을 겁니다. 제가 모셔드릴게요. 성준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죠. 할머니의 몸에서는 쉰내와 퀴퀴한 소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병원까지는 3km. 평소라면 차로 10분 거리지만 지금은 눈길이었습니다. 택시도 보이지 않았고 성준은 그냥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심장도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성준은 점점 다리가 후들거렸고 할머니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15분. 드디어 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성준은 비틀거리며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환자 있습니다. 저체온증. 응급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당직 의사도 뛰어왔죠. 침대 비워주세요.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툭!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점퍼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꼬깃꼬깃한 비닐에 몇 겹이나 쌓여 있는 마치 목숨처럼 귀하게 감춰뒀던 물건 같았습니다. 비닐 사이로 오래된 은빛 광택이 기묘하게 번뜩였죠.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사연이 담긴 듯한 묵직함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강 선생님, 빨리요. 간호사의 재촉에 성준은 홀린 듯 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운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무엇인지 확인할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당직 의사가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체온 33도. 중증 저체온증입니다. 수액 투여하고 온열 담요 준비해 주세요. 네, 선생님. 성준은 한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숨이 여전히 가빴고 손이 덜덜 떨렸죠. 당직 의사가 성준을 봤습니다. 강 선생님, 오늘 당직 아니지 않습니까? 네. 출근하다가 환자를 발견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좀 쉬시죠. 네, 감사합니다. 성준은 응급실을 나와서 시계를 봤습니다. 6시 40분. 심사 발표는 9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자료를 챙겨올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병원 내 탈의실에 여벌 가운은 있었지만 정장은 없었죠. 성준은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눈 녹은 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재킷 어깨에는 토사물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고 바지에는 진흙 자국이 덕지덕지 박혀 있었죠. 휴지로 토사물을 닦아냈지만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이 꼴로 심사장에 들어갈 순 없어. 성준은 고민했습니다. 심사를 포기할까? 아니면 이 상태로라도 가야 할까? 하지만 3달 동안 준비한 발표를 그냥 날릴 순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사가 아니라 성준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성준은 탈의실로 가서 락커에서 흰 가운을 꺼냈습니다. 젖은 재킷을 벗고 가운을 걸쳐봐도 바지는 어쩔 수 없었죠. 거울을 보니 가운 안쪽으로 얼룩진 셔츠가 비쳤습니다. 바지는 여전히 지저분했고 냄새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죠. 그래도
해야 해. 성주는 자료가 든 USB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다행히 방수 케이스에 넣어뒀던 덕분에 멀쩡했죠. 복도를 걸어 대회의실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죠.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성준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코를 찡그리며 막는 신용을 했어요. 성준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느덧 대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이미 회의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성준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며 괜찮아. 내용만 잘 전달하면 돼.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성준에게로 쏠렸습니다. 병원장 박도현, 이사진 11명, 그리고 경쟁자 최 과장. 최 과장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머, 강 선생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성준은 입을 열었고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출근하다가 응급 환자를 발견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병원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강 선생,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입니까? 이사님들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한 의사가 코를 막으며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다른 의사도 고개를 돌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뭔가 쉰내 같은데. 최 과장이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강 선생님, 혹시 어디서 구르고 오신 거 아닙니까? 성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병원장이 손을 들어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시작이나 하시죠. 강 선생. 네. 성주는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았고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성준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내려고 애썼죠. VIP 병동 건립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순간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였어요. 강 선생님, 아까 그 할머니 환자, 보호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의실이 사람들 술렁이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최 과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역시 무연고 행여 환자를 데리고 왔군요. 병원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성주는 간호사를 보고 말했어요. 일단 응급처치 마저 해주세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며 간호사가 뛰쳐나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 병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 선생, 발표는 나중에 하시죠. 일단 환자부터 처리하고 오십시오. 하지만 병원장님, 나중에 하라고 했습니다. 네. 성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USB를 뽑고 단상에서 힘없이 터덜터덜 내려왔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며 뒤돌아봤을 때 최 과장의 비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성준의 마음과 달리 고요했습니다. 성준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성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서서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석 달. 피를 말리며 밤을 새워 준비했던 지난 석 달이 허공으로 산산이 부서져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든 USB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었죠. 끝났어. 다 끝났어. 정교수 임용. 어머니의 투석비. 숨통을 조여오는 대출이자. 모든 희망이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성주는 털썩 고개를 떨구고 힘없는 발걸음으로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우리 강 선생님 아니신가? 돌아보니 최 과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이사 2명도 혀를 차며 따라 나오고 있었죠. 최 과장이 코를 킁킁거리며 과장된 몸짓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냄새 좀 봐. 어디서 이렇게 썩은 내가 나는 거야? 뒤따르던 이사 한 명이 급히 손수건을 꺼내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원무과에 얘기해서 당장 청소 좀 하라고 해야겠어요. 신성한 병원 복도에서 이런 악취가 나면 환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의사도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성준을 흘겨보았습니다. 저기 강 선생인가? 의사가 위생관념이 있어야지. 좀 씻고 다니게. 최 과장이 기다렸다는 듯 비웃음을 흘리며 끼어들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유, 이사님 모르셨습니까? 무연고 환자 업고 오느라 그랬다네요. 사실상 노숙자 센터 직원이랑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허허, 그래도 명색이 대학병원 의사인데. 의사요? 이런 꼴로 심사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무슨 의사입니까? 환자가 도망가겠네. 성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죠. 세 사람은 성준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쳐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을 때였어요. 최 과장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성준의 등에 꽂혔습니다. 쯧쯧, 저 꼴 좀 보라고. 저러고도 교수가 될 줄 알았나? 어차피 VIP 센터장은 내 자리였어. 주제 파악 못하고 덤비더니 제 발로 걷어차줘서 고마울 뿐이지.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모멸감 섞인 쉰내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주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자신의 꼬라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흰 가운 안쪽으로 누렇게 얼룩진 셔츠가 비쳤고 바지는 여전히 진흙으로 범벅이었으며 운동화는 눈 녹은 물을 머금어 걸을 때마다 질척거렸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 걸려있는 화려한 액자들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었죠. 병원의 찬란한 역사, 각종 수상 내역, VIP들의 감사패. 그 화려함 속에서 성주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죽어가는 할머니를 살린 건 분명 옳은 일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성주는 주머니 속 USB를 꺼내 손안에서 굴렸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 지난 석 달간의 피땀 어린 노력이 담긴 이 작은 조각은 이제 쓰레기통에나 들어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성주는 터덜터덜 응급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성준을 힐끗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코를 막았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무슨 냄새 안 나요? 맞아요. 저 의사 선생님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 성주는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성준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선생님 오셨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체온이 35도까지 올라왔어요. 의식은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에요. 성주는 할머니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온열 담요에
폭 쌓인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만큼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성주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 평생을 험한 일로 고생해온 흔적이 역력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살려냈어요. 그걸로 된 거겠죠? 성주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커다란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누군가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 회색 정장에 원무가 김계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김계장은 손에 든 클립보드를 탁탁 치며 성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이시죠? 환자 보호자는 어디 계십니까? 보호자는 없습니다. 무연고 환자입니다. 김계장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무연고요? 그럼 이 병원비는 대체 누가 낸다는 겁니까? 일단 응급처치가 급해서 병원비는 나중에. 나중에요? 선생님, 규정 모르십니까? 보호자나 보증인 없으면 입원 수속 자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지금 이 상태인데 길바닥으로 내몰 수는 없잖습니까? 김 계장은 짜증스럽다는 듯 클립보드의 서류를 넘겨 성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무연고 환자는 응급처치 후 시, 군, 구청으로 인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의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계라니요.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신원 확인도 안 되고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병원이 자선사업하는 곳도 아니고. 김 계장은 시계를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응급실 체류 시간도 이미 1시간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응급 환자 받는데 지장 생깁니다. 아시잖아요. 그럼 저보고 지금 당장 퇴원시키라는 겁니까? 퇴원시키시든가 아니면 구청 담당자가 올 때까지 로비에서 기다리시든가 하셔야죠. 구청 담당자는 언제 옵니까? 글쎄요. 오늘이 금요일이라 빨라야 월요일쯤 되겠네요. 성주는 기가 막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요일까지? 꼼짝없이 사흘을 차가운 로비나 복도에 방치하라는 말인가요? 김 계장이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저도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마시고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수가 안 나오는 환자를 병원에서 계속 떠안고 있을 순 없어요. 할머니는 사람입니다. 수가로만 계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저도 사람인 건 압니다. 하지만 병원도 땅 파서 장사합니까? 적자 나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김 계장은 퇴원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여기 사인해 주세요.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못합니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성주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음장 같던 손이 이제는 제법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온열 담요 덕분이었죠. 이 온기를 다시 차가운 바닥으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밖에. 성주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내겠습니다. 김 계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강 선생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저체온증 응급처치에 입원까지 하면 최소 200만 원은 나옵니다. 게다가 장기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200만 원이요? 선생님 월급 뻔히 아는데. 제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김 계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쳤군요. 완전히 돌았어. 하지만 성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류 주세요. 보증일란에 제 이름 쓰겠습니다. 김 계장은 한숨을 푹 내쉬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성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자신의 이름을 꾹꾹 눌러 썼습니다. 강성준. 그 글씨가 서류 위에 새겨지는 순간 성주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벼랑 끝이라는 걸. 200만 원. 지금 통장 잔고는 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월급날까지는 아직도 2주일이나 남았고 대출 이자는 이미 연체 독촉장이 날아오기 직전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김 계장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참, 강 선생님. 병실은 일반실로 배정됩니다. VIP 병동은 꿈도 꾸지 마세요. 네. 그리고 입단속 좀 하세요. 소문나면 전국의 무연고 환자들이 죄다 선생님한테 몰려올 겁니다. 김 계장은 쏘아붙이고는 응급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성주는 힘이 풀려 할머니 옆 보조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심사를 끝낸 이사들이 회식을 하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성주는 습관처럼 가운 주머니를 더듬어 손끝에 USB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뭔가 묵직하고 단단한 물건이 하나 더 느껴졌죠. 꺼내보니 투명한 비닐에 꽁꽁 쌓인 금속 물체였습니다. 아까 응급실에서 할머니 주머니에서 떨어졌던 그것이었죠. 성주는 비닐을 조금 벗겨보았습니다. 은색 브로치였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낡고 투박했습니다. 표면은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었고 광택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죠. 할머니가 이런 걸 왜 가지고 계셨지? 성주는 브로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갑지만 묘하게 묵직한 느낌. 그냥 싸구려 장신구처럼 보였지만 할머니가 비닐에 몇 겹이나 싸서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간직했다는 건 분명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나중에 깨어나시면 꼭 돌려드려야지. 성주는 브로치를 다시 비닐에 싸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어요. 강 선생님, 일반 병실 준비됐습니다. 3층 315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휠체어로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축 늘어진 할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숨소리만큼은 아기처럼 고르고 평온했어요.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성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헝클어져 떡진 머리, 토사물과 흙탕물로 얼룩진 가운, 진흙투성이 바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지쳐 빠진 얼굴. 이게 나인가? 엘리베이터 문이 딩동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3층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일반 병실들이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315호. 문을 열고 들어가니 퀴퀴한 냄새가 나는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 4개 중 3개는 이미 차 있었고 구석진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성주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여기서 일단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바이탈 체크하러 정기적으로 올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옆 침대의 70대 남자 환자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맞은편 침대의 50대 여자 환자는 이어폰을 낀 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할머니 침대 옆 낡은 보호자 의자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였죠.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차마 누르지 못하고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심사는 시원하게 망쳤고 덤으로 200만 원 빚까지 더 졌다고?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성주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만히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마디마디가 굵어진 평생 고생을 달고 사신 것 같은 투박한 손. 손톱은 깨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쩌다 이렇게 사셨어요? 성주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제 모든 걸 걸고서라도. 복도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병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성준의 시간만큼은 이 작은 병실 안에 멈춰 서 있었어요. 창밖에 눈발만이 소리 없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성준은 붙박이장처럼 병실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죠. 집에도 가지 못한 채 탈의실에서 쪽잠을 자고 끼니는 병원 매점 빵으로 때운 지 벌써 며칠째. 거울 속 성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까칠했고 퀭한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가운에서는 퀴퀴한 땀 냄새가 배어나왔죠. 하지만 성준에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활력징후는 안정을 찾았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야속하게도 의식만큼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원무과에서 날아온 중간 청구서에는 이미 1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성준의 통장 잔고는 고작 10만 원 남짓. 설상가상으로 대출이자 납부일은 모레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성준은 한숨을 삼키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묘하게 마음을 놓게 만드는 따뜻한 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준의 손 안에 있던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어요. 성준은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굳게 닫혀있던 할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점을 잡지 못한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한참이나 응시했죠. 할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저 보이세요? 할머니의 고개가 아주 느리게 성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준과 눈이 마주친 순간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이내 할머니의 메마른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청년. 가래가 낀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성준을 부르고 있었죠. 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성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힘겹게 입을 떼어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밥은 먹었나? 성준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경을 헤매다 사흘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자기 몸보다 생판 남인 의사의 끼니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움을 느끼며 성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먹었어요, 할머니. 전 많이 먹었어요. 거짓말.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어 성준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구나. 청년. 내 때문에.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의사다운 일 한번 해본 걸요.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청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눈과 주름 사이로 눈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쭈글쭈글한 볼을 타고 흐른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죠. 성주는 그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내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구나. 무슨 말씀을요? 할머니는 저한테 누구보다 소중한 환자분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은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으로 흐려 있었죠. 청년, 혹시 내 옷은 어디 있나? 옷이요? 더러워져서 간호사들이 세탁해뒀을 거예요.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주머니에 중요한 게 있었는데. 순간 성준의 머릿속에 며칠 전 챙겨두었던 물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준은 가운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꽁꽁 쌓인 브로치를 꺼냈어요. 그걸 본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그거다. 할머니가 간절하게 손을 뻗었고 성준은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할머니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떨리는 손길로 브로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사연이 있는 물건인가 봐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먼 곳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이었지. 한강 다리 위에서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 같은 청년을 하나 만났어. 성주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모든 걸 잃었다더구나. 빚쟁이들은 쫓아오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며칠을 굶었다면서 울고 있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난 그날 식당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 그 청년이 난간 위에 올라가는 걸 보고 무작정 달려가서 바짓가랑이를 잡았지. 할머니가요? 그 길로 국밥집에 데려가서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말아먹였어. 그 청년 숟가락을 들면서 펑펑 울더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청년이 내게 이걸 맡겼어. 어머니 유품이라면서. 난 받지 않으려고 했어. 귀한 물건이니 도로 가져가라고 했지.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억지로 내 손에 쥐어주더구나. 이걸 맡겨야 제가 다시 돌아올 이유가 생깁니다. 성공해서 꼭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어. 할머니는 회상에 잠긴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로 혹시나 그 청년이 찾으러 올까? 40년 동안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지니고 있었지. 성주는 묘한 기분으로 브로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낡고 투박한 은색 브로치. 성주는 무심코 브로치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아주 작고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PDH 이니셜이었습니다. 순간 성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누군가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PDH 박도현? 병원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성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죠. 대한민국 의료계의 거물인 박도현 병원장이 40년 전 자살을 시도했던 노숙자 청년이었다니 소설 같은 이야기였죠. 그저 우연의 일치일 거라 생각했죠. 그때 할머니가 성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청년, 이제 자네가 가져. 네, 안 돼요. 이건 할머니한테 소중한 거잖아요. 아니야. 이건 죽으려던 사람도 살린 물건이야. 이젠 자네가 가져. 자네가 날 살렸으니까. 이게 자네를 지켜줄 거야. 할머니, 자네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나 때문에 곤란해진 거 다 알아. 할머니의 거친 손이 성준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부적이 꼭 자네를 지켜줄 거야. 반드시. 성준은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죠.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겨울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죠. 오후 4시, 할머니가 다시 잠든 사이 성준은 복도 휴게실 자판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브로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PDH.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니셜. 박도연. 이 거대한 병원의 주인이자 냉철하기로 소문난 병원장. 그 사람에게도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던 과거가 있었을까요? 에이, 설마. 성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휴게실 밖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무리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병원 이사진과 주요 보직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 병원장 박도연이 있었습니다. 성준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몸을 숨겼습니다. 병원장 일행의 대화 소리가 휴게실 안까지 흘러들어왔어요. VIP 병동 착공식은 내년 3월로 확정됐습니다. 예산 문제는 없습니까? 네, 재단 측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성준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성준의 손에서 미끄러진 브로치가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며 복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은색 브로치는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하필이면 병원장의 구두 앞코 바로 앞에서 핑그르르 돌며 멈춰 섰습니다. 복도를 걷던 병원장의 발걸음이 뚝 하고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낡은 브로치에 꽂혔습니다. 순간 병원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몇 초간의 침묵. 성준은 허겁지겁 뛰어나가 브로치를 주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성준의 손에 들린 그 낡은 브로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건 병원장이 홀린 듯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찰나였어요. 뒤따르던 기획실장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병원장님, 이사회 시작 시간입니다. 늦으시면 곤란합니다. 병원장은 퍼뜩 정신을 차린 듯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끝까지 브로치에서 떼지 못한 채 아쉬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병원장 일행이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성준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방금 그 표정은 뭐였지? 분명했습니다. 병원장은 그 브로치를 알고 있는 눈치였죠.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사연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성준은 다시금 손안의 브로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뒷면의 이니셜 PDH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죠. 저녁 6시. 병실로 돌아온 성준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 과장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강 선생, 여기 있었군. 최 과장은 침대에 누운 할머니를 혐오스러운 눈길로 힐끗 쳐다보더니 성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 퇴원 수속,
아직도 안 밟았나? 아직 회복 중입니다. 며칠만 더. 회복? 의식 돌아왔다며? 그럼 나가야지.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야? 최 과장이 들고 있던 클립보드를 성준의 가슴팍에 툭 하고 쳤습니다. 병원비가 벌써 200만 원이 넘었어. 강 선생, 내가 낼 거야? 주제 파악 좀 하지? 성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최 과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참, 그리고 정 교수 임용 심사 결과 나왔어. 성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탈락이야. 뭐 예상했겠지만. 그 꼴로 심사장에 들어왔는데 붙여주겠어? 대신 내가 됐네. 축하는 바라지도 않아. 최 과장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 성준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 과장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 생각났다는 듯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계약 만료가 이번 달 말인 건 알고 있지? 방 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사회 있는 것도 알고 있지? 거기서 무연고 환자 강제 전원 및 강성준 징계 안건 올릴 거야. 강 선생도 참고인으로 들어와. 높으신 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쾅! 하고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성준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임용 탈락, 계약 만료, 그리고 내일 있을 공개적인 징계회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성준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병실을 감싸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성준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어요. 할머니의 브로치였습니다. 이게 자네를 지켜줄 거야. 꼭.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성준은 무언가를 다짐하듯 주머니 속 브로치를 으스러져라 꽉 쥐었습니다. 내일 이사회. 어차피 쫓겨날 거라면 할머니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성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병원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병원장 박도현과 11명의 이사진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오늘의 안건은 두 가지. 첫 번째, 무연고 환자 강제 전원 규정 강화. 그리고 두 번째, 흉부외과 펠로우 강성준의 징계 및 계약 해지 건이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최 과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병원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무연고 환자의 무분별한 장기 입원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최 과장이 능숙하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겼습니다. 스크린에 붉은색 그래프와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현재 3층 315호에 입원 중인 신원 미상의 환자, 소위 폐지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입원 며칠 만에 미납된 병원비가 벌써 2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담당 의사의 태도입니다. 최 과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회의실 구석을 향했습니다. 성준은 마치 중죄를 지은 피고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강성준 선생은 본인이 병원비를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그럴 지불 능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건 성준이 입술을 때려 했지만 최 과장은 손을 들어 가차없이 말을 잘랐습니다. 게다가 가장 치명적인 건 정 교수 임용심사라는 신성한 자리에서 무단으로 환자를 업고 들어와 심사 자체를 망쳤다는 점입니다. 이는 병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추락시킨 행위죠. 한 이사가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확실히 의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군요.
맞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최 과장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제안합니다. 해당 환자를 즉시 시립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무리를 일으킨 강성준 선생은 징계 후 즉각 계약 해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최 과장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상석에 앉은 병원장 박도연은 미동도 없이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성준을 보았어요. 강 선생,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시죠. 뭐, 변명이라도 좋고. 성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비난의 화살이 되어 성준에게 꽂혔죠. 주먹을 쥔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드러나 봅시다. 성준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의사 가운을 처음 입던 날 맹세했습니다. 성준의 목소리에 조금씩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고.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보겠노라고 말입니다. 이봐요, 강 선생. 여긴 현실이야. 그런 뜬구름 잡는 이상론은 이상론이 아닙니다. 성준의 일갈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 할머니는 누군가에겐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은인? 길바닥에서 처음 본 노숙자가. 그 할머니는 40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한 청년을 구했습니다. 성준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그 청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성준의 손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투박한 은색 브로치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성공해서 돌아올 때까지 맡아달라던 이 물건을 40년 동안이나 간직해 주셨습니다. 탁! 성준이 브로치를 이사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은 낡은 은색 브로치가 외롭게 반짝였어요. 회의실을 감돌던 정적 속에서 병원장 박도연의 시선이 무심코 그 물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병원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가더니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게 드르륵 쿵. 병원장이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사들이 놀라 물었지만 병원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테이블 위에 낡은 브로치에 못 박혀 있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다가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을 뻗어 브로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브로치가 천천히 뒤집혔어요. 세월에 마모되어 희미해졌지만 분명히 새겨져 있는 이니셜 PDH 박도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병원장의 눈에서 주르륵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브로치를 가슴에 품고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어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유난히 춥던 그의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강 다리 위 26살의 박도연은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감당할 수 없는 2천만 원의 빚,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차가운 현실 이틀을 꼬박 굶어 배가 등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배고픔보다 더 큰 절망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더는 못 버티겠어. 도연은 시커먼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던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청년.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허름한 점퍼 차림의 50대 아주머니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었고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오지 마세요. 저리 가요. 내려와요. 젊은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아주머니는 도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어이 끌어내렸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놔두세요. 전 이미 끝났단 말입니다. 끝나긴 뭐가 끝나요? 사지 멀쩡한 놈이. 아주머니는 바닥에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투박한 손으로 봉지를 풀었죠. 청년. 배고프지 않소? 내가 식당이라고 남은 거 싸오는 길인데 이거라도 먹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밥은 먹고 죽어야지. 아주머니가 내민 것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국밥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숭덩숭덩 썰어 넣은 돼지고기가 가득하고 뽀얀 국물이 찰랑거리는 뜨거운 국밥. 그 구수한 냄새가 도연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도연은 홀린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넣는 순간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뜨거운 온기가 퍼졌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들이 국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허겁지겁 국밥을 퍼넣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채알라. 아주머니는 도연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도연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죠. 바닥까지 싹 비운 그릇을 내려놓으며 도연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 은색 브로치를 꺼냈어요. 아주머니, 돈은 없고요. 이거라도. 이게 뭐요?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저는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 귀한 걸 왜 나한테 줘요? 안 받아요. 도로 가져가요. 제발이요. 이걸 맡겨야 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이유가 생깁니다. 꼭 성공해서 찾으러 오겠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아주머니의 손에 브로치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결국 브로치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건 내가 맡아둘게요. 이게 자네를 기다리는 약속이 될 거야. 그러니까 꼭 살아서 찾으러 와요. 알았죠? 그리고 지금 병원장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의 뺨은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병원장의 목소리가 젖어들어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성준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 그 아주머니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준이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층 315호 병실에 계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원장은 미친 사람처럼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장님, 무슨 일이야 저게? 이사들과 최 과장이 당황하여 뒤를 쫓았습니다. 성준도 그 뒤를 따랐죠. 병원장은 복도를 전력 질주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2칸씩 뛰어오르고 긴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3층 315호. 문 앞에 선 병원장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 할머니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서 있는 노신사를 발견했죠. 누구십니까? 병원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침대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으로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았어요. 쿵!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죠.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병원장은 바닥에 고개를 처박은 채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아주머니. 접니다. 저, 도연입니다. 박도연이요. 할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도연? 40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울고 있던 저한테 국밥 주셨던 그놈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병원장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날의 그 청년의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청년. 그때 그 청년이구나. 네, 접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병원장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통곡했습니다. 아주머니,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이렇게 잘 살았구나. 훌륭하게 컸어.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병원장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어머니처럼요. 제가 은인을 몰라봤습니다. 이 죄를 어찌 다 갚습니까? 그런 소리 마라. 살았으면 된 거야. 그거면 됐어. 두 사람의 재회에 병실 밖은 숙연해졌습니다. 뒤따라온 이사들과 의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최 과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성주는 복도 벽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의 낡은 브로치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한참을 울던 병원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병원장은 뒤를 돌아 복도에 서 있는 이사진과 의료진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장의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죽으려던 순간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장의 시선이 최 과장에게 꽂혔습니다. 최 과장? 네, 병원장님. 최 과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아까 그랬지? 병원이 자선단체냐고. 그게. 저는 병원 재정을 생각해서. 닥치게. 병원장의 일갈에 최 과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사란 놈이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먼저 따져? 자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병원에 자네 같은 의사는 필요 없네. 나가. 병원장의 호통에 최 과장은 얼굴을 감싸 쥐고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죠. 병원장은 성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성준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강 선생. 네, 병원장님. 선생이 우리 은인분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성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원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병원장은 성준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이야말로 우리 병원이, 아니 내가 찾던 진짜 의사입니다. 병원장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정 교수 임용 심사 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번복합니다. 강성준 선생을 흉부외과 정 교수로 임용하겠습니다.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사들의 대답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제가 책임집니다. 병원장은 병실 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병원비, 치료비, 앞으로의 생활까지 제 사비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당장 VIP 특실로 옮기세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청년. 아주머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제가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라도 제 목숨값 갚게 해주십시오. 병원장의 간곡한 부탁에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년이 정 그렇다면 고맙게 받겠네. 따스한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성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비닐에 쌓인 브로치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자네를 지켜줄 거야.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이 투박한 브로치가 기적을 불러왔어요. 성준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느새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의 계절이 가고 병원 정원에는 거짓말처럼 따뜻한 봄이 찾아와 있었죠. 창밖에는 팝콘처럼 터진 벚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봄 햇살이 병실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VIP 병동 7층 특실. 할머니는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의 꽃구경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앙상했던 볼에는 복숭아빛 혈색이 돌았고 푸석했던 머리카락은 윤기나게 빗어 넘겨져 있었죠. 칙칙한 환자복 대신 병원장이 선물한 고운 미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이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망가졌던 장기들은 제 기능을 찾았고 멈출 뻔했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기억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고령에 의한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했죠. 할머니의 기억 시계는 오락가락했습니다. 어제 먹은 반찬은 기억하지 못해도 40년 전 그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붙들고 계셨으니까요. 드르륵.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병원장 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인 그의 양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점심시간입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할머니의 입가에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청년 왔구나. 병원장은 익숙하게 침대 옆에 앉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 저 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주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꾹 참았는걸요. 병원장이 능청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자 구수한 국밥 냄새가 병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코를 킁킁거리며 눈을 반짝였죠. 아이고, 맛난 냄새. 청년, 돈도 없을 텐데 이걸 어디서 구해왔어. 국밥집에서 일해서 벌어왔죠. 아주머니가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병원장은 후후 불어 식힌 국물을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오물오물 국밥을 삼키더니 만족스러운 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병원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40년 전 죽고 싶을 만큼 춥고 배고팠던 한강 다리 위. 그때 할머니가 건네준 국밥도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아니,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뜨거웠었죠. 그 온기가 자신을 살렸으니까요.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그릇을 비웠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병원장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청년, 빚은 다 갚았냐? 빚쟁이들은 이제 안 쫓아오고?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박도연은 여전히 빚에 쫓기는 26 청년이었습니다. 병원장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빚은 다 갚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게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집도 샀고요. 장하네. 참말 장해. 내가 그날 청년 바짓가랑이 잡길 잘했어.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으면. 그럼요.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병원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병원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남은 평생 이분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노라고요. 오후 2시 복도에서 경쾌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성준이 들어왔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흰 가운, 목에 걸린 청진기,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흉부외과 정교수 강성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병원장님, 여기 계셨군요. 오, 강 교수? 회지는 다 돌았습니까? 네, 방금 마쳤습니다. 성준은 자연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가 할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할머니는 잠결에 눈을 가늘게 뜨고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셨네. 네,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봄 탓이나 봐요. 예뻐지신 걸 보니까. 성준의 넉살에 할머니와 병원장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준은 잠든 할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병원장과 함께 창가로 물러났습니다. 창밖에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강 교수, 요즘 많이 바쁘다면서요? 환자들이 강 교수만 찾는다던데. 과찬이십니다. 그냥 환자들 이야기 좀 들어주는 것뿐인걸요. 그게 명이죠. 실력이야 이미 증명된 거고. 병원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전 냄새나는 옷을 입고 이사회장에서 쫓겨날 뻔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병원을 대표하는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 교수? 네, 병원장님. 고맙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눈길을 뚫고 할머니를 업고 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을 겁니다. 은인이 길바닥에서 돌아가시는 줄도 모르고요. 성준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셔서요. 믿은 게 아니라 강 교수가 증명해 보인 겁니다. 진짜 의사가 뭔지를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병원장이 창밖을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우리 할머니 모시고 바람이나 좀 쐴까요? 좋습니다. 제가 휠체어 가져오겠습니다. 오후 3시 병원 정원 벤치, 휠체어 대신 벤치에 나란히 앉은 3사람 위로 분홍빛 벚꽃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공을 떠다니는 꽃잎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으며 아이처럼 까르르 웃었습니다. 예쁘다. 세상에 꽃눈이 내리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원장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투박한 은색 브로치였습니다. 병원장은 할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주머니, 응? 이거 아주머니 겁니다. 병원장은 할머니의 가디건 옷깃에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달아드렸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브로치를 보며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뭔데? 제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병원장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아주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머니가 가지고 계셔야 해요. 할머니는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거친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하던 할머니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청년, 이건 네, 제가 맡겼던 겁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병원장의 얼굴과 브로치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가진 걸 나눠 가진 거구나. 네, 난 자네를 구했고 자네는 이 귀한 걸 줬으니까 서로 생명을 나눠 가진 거 아니냐.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깊은 말에 병원장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성준의 가슴도 뭉클해졌죠. 맞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이 다 맞습니다. 고맙다. 청년.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병원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장도 성준도 그 온기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 위로 벚꽃잎이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참말로 예쁘다. 할머니의 감탄에 병원장도 성준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파란 하늘에 분홍빛 꽃잎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VIP 병동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은은한 달빛이 할머니의 가슴팍을 비추고 있었죠. 그곳에는 낡은 은색 브로치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죽으려던 청년을 살렸던 부적. 그리고 지금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를 지켜주는 부적. 브로치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구원했노라고. 그 어떤 고통스러운 겨울도 결국엔 따뜻한 봄에게 자리를 내어준다고 말이죠. 할머니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을 걷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 곁에는 국밥을 먹던 청년과 자신을 업고 뛰던 의사 선생님이 함께 걷고 있겠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참으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석 달 전 눈 내리던 그날, 할머니는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40년 후 할머니를 살렸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할머니를 업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진정한 의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합니다. 때로는 국밥 한 그릇으로, 때로는 눈길을 띄어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부적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잠시나마 쉴 곳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스한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곁을 내어주세요. 아울러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여러분의 다정한 마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한편의 인생을 마치며 고생 많으셨습니다.